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5년 9월 19일 시행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과목이고요. 문제 1번.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열역학 제 몇 법칙에 해당이 되는가? 자, 이거 뭡니까? 자, 어떤 열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게 일로서 변합니다. 요렇게 변한 거예요. 이때 손실 없이 일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온다라는 건 뭡니까? 자, 열 에너지 100을 가지고 일을 100을 했습니다. 그럼 요 100이 보존이 되니까 다시 열을 100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손실 없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전환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고요. 답은 뭡니까? 2번에 열역학 제1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법칙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나머지 한번 봅시다. 1번에 0법칙이 나오고 3번에 2법칙이 나오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역학 0법칙은 열평형법칙이고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이동의 법칙인데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고온의 물체, 얘가 저온의 물체다라고 하면 항시 열이라는 것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즉 고온의 물체의 온도가 저온의 물체의 온도로 열 이동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두 개의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두 개의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열역학 제0 법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온도가 나란하다, 평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이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뭡니까? 요게 뭐예요? 열 이동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열의 방향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항시 열이라는 거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열의 이동 방향성을 나타낸다 하면 이게 뭡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 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평형,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을 나타낸다면 제0법칙이고 열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이런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열역학 제2법칙. 이게 뭐죠? 열이동 법칙입니다. 열이동 법칙이라고도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제3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열역학 제3법칙은 어떤 계 내에서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절대 온도 용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전환이 가능하다.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 손실 없이 열이 일로도 되고 일이 열로도 간다. 이 말은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가 됐다가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열역학 제1법칙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름 3m인 완전 구형의 풍선 안에 6kg의 기체가 있다. 기체의 비체적은 몇 미터 3승/kg인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조건 한번 적어보면 지름이 지금 3m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풍선 안에 기체가 6kg 존재한다. 이거 뭐예요? 풍선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인 거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6kg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비체적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비체적은 몇 미터 3승/kg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체적이란 거는 이 뜻을 살펴보면 단위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단위 1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읽어보면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체적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기체 1kg이 존재하고 또 어떤 기체 1kg이 존재한다 했을 때, 자, 요 1kg의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요 1kg의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뭡니까? 비체적인 거죠.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뭔데요? 요거 미터, 요거 미터, 요거 미터니까 미터 3승이다 라는 거죠. 퍼 킬로그램이 비체적인 거예요. 그 공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비체적이 크다 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공식을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단위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공식이 굉장히 쉽게 와닿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 비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뭡니까? 스몰 v는 그 최적 v에다가 질량 m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최적은 미터의 3승이고 질량은 킬로그램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킬로그램 매스긴 한데 뭐 어쨌든 미터 3승 per 킬로그램 이게 뭐예요? 비최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조건대로 넣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질량은 6kg으로 줬고요. 최적을 넣어봅시다. 직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경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적을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직경의 단위 뭐예요? 미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미터 3승을 구해내야 되죠. 자, 이때 조건이 무엇이냐? 자, 조건을 보면은 완전 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의 경우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완전 구일 때입니다. 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 외우셔야 돼요. 완전 구체. 이 평면상의 원 말고 완전 구체라 하면 뭐예요? 우리 3D로 완전한 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3D의 완전한 구, 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단면에 그리는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 우리가 3D의 원형 구, 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6분의 파이 d 3승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본다면 6분의 파이에 d가 3m거든요. 그럼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3을 넣고 세제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계산을 탁 해보게 되면 6분의 뭐가 됩니까?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27파이가 됩니다. 아, 쌤 왜 이렇게 손으로 계산합니까? 보기에 보시면은 손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계산기로 딱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상수 나오겠죠. 상수나 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상수나 소수를 안 줬고 분수를 나타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계산해서 약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게 뭡니까? 해당 문제에서 준 최적이 돼요. 이 원형 구의 최적 미터 3승이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요 V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대로 한번 넣어 본다면 자, 요 질량 얼마? 6kg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6kg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최적 V가 뭐예요? 요 값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분의 27파이가 돼요. 그럼 요게 미터의 3승이 되니까 미터 3승 per 킬로그램, 요게 단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번분수다라는 거죠. 번분수기 때문에 요거 원래 분의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분의 6인 거예요. 밑에 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것 곱해서 내리고 겉에 것 곱해서 올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끼리 곱해져서 내려갑니다. 6 곱하기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파이 곱하기 1이 올라갑니다. 그럼 1은 생략해도 되죠? 27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6에 36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27파이가 되는데요. 요거 약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는데 뭡니까? 9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로 나누면 요게 3이 될 거고, 3, 9, 27이니까 요게 3이 될 거고, 요건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최종 정리하면은 4분의 3파이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보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아, 쌤 저는 이렇게 약분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하시면 공학용 계산기 다들 쓰실 거잖아요. 최소 산업기사 기사 이상 시험 보시면 준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학용 계산기를 딱 살펴보면 키가 많은데 그중에 이 분수키가 있습니다. 분수키. 그래서 이 분수키를 누르면 네모칸이 위아래로 뜨죠.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27, 36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고 보여드릴게요. 27 넣고 36 넣습니다. 자, 빈칸에 36 이런 식으로 넣고,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잘 보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꼴 눌러보면은 4분의 3이라고 떠요. 분수로 4분의 3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바로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쌤 저는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기종인데도 저는 소수 또는 상수로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del 키 위에 보면 SD키 있어요. 요 SD키 누르면은 요게 분수랑 상수 또는 소수 전환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수로 뜨거나 아니면 또 한 번 눌러보면은 분수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제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총체적으로 안내해드린 그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서 한번 정도 보시면 이 공학용 계산기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해당 링크는 영상 하단 링크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 저는 요거 바로 약분됩니다 하면은 바로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놓으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증기원동소의 제열 사이클을 TS선도 상에 표시한 것이다. 제열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제열 사이클 한번 그려보면 이전에 우리 제열 사이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우선은 제가 TS 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TS 선도로 그려보면 TS 선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펌프에서 압력을 가하고 보일러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열이 돼서 자, 요렇게 과열 증기가 되었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터빈에서 이렇게 팽창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은 요게 끝까지 내려와요. 근데 제열 사이클은 여기서 이제 재가열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압력이 여기 같은 지점까지 올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보통 이론상으로는 압력이 같은 지점까지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요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요거를 선을 딱 연장해서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랭킨 사이클은 요게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 지점은 습증기가 되는 겁니다. 팽창 후에. 근데 요거를 재가열함으로써 요 선을 어떻게 됐어요? 상태점을 팽창 후에 상태점을 과열증기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습증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터빈 내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 물방울에 의한 타격이라든가 혹은 수분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복수장애라 그러죠. 그럼 터빈을 오래 쓰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습증기의 건조도를 높여서 포화증기 또는 과열증기로 만들므로써 이 수분이 터빈 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해서 터빈의 복수장애를 방지해 주는 게 뭐예요? 제열 사이클이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 중에 제열 사이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가열한 거거든요. 그럼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다 뭡니까? 보일러인데 여기서 터빈에서 요 1차 터빈인데 고압 터빈이라 그래요. 고압 터빈에서 이렇게 팽창시키고 다시 재가열하는 요 부분이 뭐예요? 제열기예요. 그래서 제열기에서 재가열하고 다시 2차 터빈 요게 저압 터빈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팽창함으로써 복수장애를 방지하는 사이클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드리면 제가 문제랑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요 지점을 A 지점이라 줬네요. A 지점이라 줬고 여기를 1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럼 요 지점이 3번 요게 4번 그리고 1차 팽창해서 요게 5번 그 다음에 재가열해서 6번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요게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랭킨 사이클 기억을 좀 해봅니다. 랭킨 사이클 기억해보면 자 A에서 1번 지점이 뭡니까? 요렇게 압력을 올려주는 펌프가 되겠죠. 펌프. 그 순환도 시켜주고 압력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점부터 4번점까지 요 지점입니다. 요게 뭐예요? 보일러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액이었는데 여기 포화액이 되고 가열해서 잠열 상태로 상태가 변하니까 요게 포화증기, 여기는 과열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빈에서 요렇게 팽창을 시키는데 요게 고압 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1번에서 4번 지점까지고 고압 터빈은 4번에서 5번 지점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5번에서 6번이 뭐예요? 요건 재가열하니까 요게 재열기가 되죠. 자, 그리고 6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2차 터빈이니까 요거는 저압 터빈입니다. 자, 이로 인해 복수장애를 방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수기라고 그랬죠? 복수기라고도 하고 응축기 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 이 증기 상태 혹은 습증기 상태에서 액으로 다시 바꿔야 그 물로서 다시 바꿔야 펌프로 압력을 가해 순환을 시키고 보일러에서 가열해서 증기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에 의해서 터빈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응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답은 나왔어요. 해당 TS 선도 상에 표시한 것이다 해서 제열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즉 제열기의 과정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5번에서 6번 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PV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서
요게 PV다라고 하면 요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랭킨 사이클,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 등압력선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고요. 자, 이때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과열증기다라고 했을 때 4번 점이 아마 요쯤에서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기울기가 조금 더 요렇게 그려야 맞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은 요렇게 생겼었어요. 그럼 제가 번호를 표시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요 지점이 A점이 되고 요 그림상, 그럼 요 지점이 1번 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A에서 1번이 펌프가 될 거예요. 펌프. 그럼 요게 관행각액이잖아요. 1번이 지금 관행각액인 상태고, 그 다음 2번 지점이 어떻게 돼요? 요 지점이죠? 포화액이 되는 겁니다. 2번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이 포화 증기죠. 그게 3번 지점. 요 지점이 뭐예요? 과열 증기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펌프였다면, 자, 1번에서 4번은 보일러가 되죠. 보일러. 자, 그러면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은 요 4번 지점에서 요 밑에 점까지 그대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 요게 5번이니까 제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제열 사이클 아니다. 요거 지워졌다 생각하면 돼요. 요게 없다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 랭킨 사이클이죠. 그러면 4번에서 5-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제열 사이클이잖아요. 제열기를 이용한 제열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4번 점에서 5번 점, 요 포화 그 증기선에 걸리는 점, 요 5번 점으로 탁 떨어졌다가 다시 6번 점으로 재가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점에서 포화 증기선이 맞닿는 요 지점이 뭡니까? 5번 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재가열했잖아요. 재가열. 그럼 가열 어떻게 됩니까? 요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수평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수평이 잘 안 되네요. 자, 요런 식으로 등압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압력선 상태로 요렇게 가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요 상태점이 뭐예요? 가열됐기 때문에 6번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평행하게 나란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등압력선을 연장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7번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순환해서 복수기 쪽으로 들어가서 응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7번 점을 딱 보면 어때요? 아, 과열증기 상태구나.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그림에도 나오는데, 자, 요 4번과 6번 점 이렇게 나란하게 해서 여기 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P1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요 응축기 쪽, 복수기 쪽의 압력이 여기다 쓸까요? 보이는데 P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열기 입구가 뭐예요? 요거를 요렇게 작동을 했을 때 요 지점이 PR이다 라고 문제에서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압력선을 다 뺄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낮은 압력, 제일 위에 높은 압력, 그 중간 압력 이렇게 다 뺄 수 있죠. 그럼 요 지점이 P1, 밑에가 P2, 그리고 두 번째가 PR. 그래서 리히터, 제열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냥 중간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한번 보면 왜 두 개를 그렸냐? 이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해설에 보시면 제열 사이클이라 해서 1에서 4번 과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1에서 4번은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는 뭡니까? 정압 과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압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P1이 일정하고요. 그 상태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온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압 과열 과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 4에서 5번 뭡니까? 4에서 5번은 이거 고압 터빈이거든요. 그래서 4에서 5번은 보시면 이렇게 내려보면 S가 일정하죠. 단열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5번 쪽 지금 5-는 없는 걸로 하고 요 이제 5번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것만 봅니다. 실제로는 요 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 4번에서 5번으로 가면서 최적이 약간 증가하잖아요. 그럼 팽창이죠. 그래서 4에서 5번은 고압 터빈이고 단열 팽창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에서 6번은 어떻게 됩니까? 정압 과열이라 돼 있죠. 그래서 5번에서 6번 쪽으로 가면서 요 우측으로 가면 과열인 거예요. 보세요. 1에서 4번이 보일러라며요. 1에서 4번 쪽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과열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6번 이 우측으로 갈수록 가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열기 뭐예요? 재가열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위로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5번, 6번 역시도 정압 가열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열기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7번 봅시다. 요거 저압 터빈에서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가 일정하죠. S가 일정하니까 단열이고 6번에서 7번 쪽으로 최적이 증가하니까 단열 팽창이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 6번은 뭡니까? 요 5-는 제가 임의로 표시한 거니까 지웁시다. 7번에서 6번 쪽으로 이렇게 복수기에서 응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정압 냉각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압 냉각, 왜? 좌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고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이 정압이면서 냉각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쌤, 여기 온도선은 일정한데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7번 요 과열증기잖아요. 과열증기의 과열도가 이렇게 감소하고 이제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열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죠. 즉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냉각한다라고 보면 돼요. PV 선도상. 그렇기 때문에 정압 냉각 과정 7번에서 6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1번은 뭡니까? A에서 1번은 펌프잖아요. 펌프 같은 경우에 자 1에서 A 요거 보시면은 S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S가 일정한 상태 단열이면서 요 최적이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1번 펌프는 단열 압축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압력을 높여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3번 문제에 제열 사이클을 TS 선도상으로 표시한 것이다. 제열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열기 어디? 5에서 6번이다 라는 거죠. 제열기에서 재가열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물 120kg을 20도씨에서 80도씨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단 물의 비열은 4.2kJ/kg 도시이다. 이렇게 줬네요. 자, 그래서 조건 한번 적어보면 물의 양 G라고 씁시다. G가 120kg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두 개 줬으니까 이걸로 델타 T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차가 지금 80 빼기 20도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의 비열 C가 4.2kJ/kg의 도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열량을 구하래요. 답 나왔죠? GC 델타 T입니다. 조건 딱 적으니까 답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Q는 GC 델타 T가 되겠고요. 그대로 넣습니다. G가 120kg이고 비열이 4.2kJ/kg의 도시이고 그 다음 곱하기 온도가 80 빼기 20 도시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물의 비열 4.2 혹시나 문제에서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공학 단위로는 1kcal/kg 도시였다면 SI 단위로 바꾸면 킬로줄로 바뀐 것 뿐이죠. 1kcal는 4.2 또는 4.18kJ이니까 1 곱하기 4.2 하면 SI 단위 4.2kJ/kg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 주지 않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워보면 킬로그램 지워지고 도시 지워지니까 킬로줄 나오겠네요. 자, 계산 딱 해보시면 30240 킬로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급수의 비탄산염 경도가 크고 보일러 내처리를 행하지 않거나 행하여도 pH 조정제의 투입이 불충분하여 보일러 수의 pH가 상승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생성되는 스케일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 조정제를 투입하는데 이 양이 좀 적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 경우에 보일러 수의 pH가 상승되지 않는 경우에 생성되는 스케일 종류로는 황산칼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연소실 내 미온속 가스의 폭발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돼 있는데, 자, 연소실 내 미온속 가스 폭발 시 안전장치 뭡니까? 방폭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노통 보일러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노통 보일러 이렇게 있고 버너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 상태라면 화염이 이렇게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상 상태로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죠.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탁 꺼졌네요. 실화가 발생했어요. 그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해 연료가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는 연소하지 못한 성분, 미연 성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불이 꺼졌네 하고 제대로 퍼지하지 않고 감시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운전 버튼 눌러버려요. 그럼 이 안에 미연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스파크가 탕 튀겠죠. 그럼 빵 터지는 겁니다. 이게 미온속 가스 폭발 또는 논의 폭발, 그로 인해 역할
폭발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폭문을 요 이제 연소실 뒤쪽에 후부에 설치하거나 혹은 측면부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폭문이 스프링식이 있고 그리고 스윙식이 있는데 이 스프링식 같은 경우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딱 밀립니다. 밀리면서 내부에 있는 폭발가스를 외부로 빼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을 유지를 시켜주겠죠. 그 스윙식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형식도 두 가지가 있었죠. 스프링식과 스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폭문 같은 경우는 측면에 할 수도 있고 후면에 할 수도 있는데 연소실의 후면에 이 연도가 없다면 후면에 설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뒤쪽에 연도가 있다면 측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의 위치에 따라서 뭐 측면 할 수도 있고 후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방폭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폭발을 방지하는 문이다. 그래서 내부에 미연소 가스가 폭발했을 때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걸 열어줌으로써 외부로 폭발가스를 빼서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6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탄소 20kg을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요구되는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노말미터 삼승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적어 놓을게요. 20kg 연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론 공기량 A0는 몇 노말미터 삼승인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제가 미리 정리한 거예요. 탄소는 킬로그램이고 이론 공기량은 노말미터 삼승 최적 단위로 구해라 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탄소가 완전 연소한다라는 것은 자, C가 O2랑 화합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연소하면 CO2가 되겠죠. 그럼 양단의 분자량이 맞으니까 완전 연소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탄소 기본적으로 탄소가 12kg 연소할 때 자, 산소부터 구하는 겁니다. 산소 구해서 이론 공기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산소량은 앞에 뭐예요? 1kmol이 생략돼 있는 거죠. 왜? 지금 최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kg 탈 때 1 곱하기 뭡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 노말 미터 삼승 필요하다. 뭐가? 이론 산소량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탄소가 20kg 탈 때. 그래서 탄소가 20kg 탈 때 우선은 이론 산소량 계산하는 겁니다. 이론 산소량은 몇 노말미터 삼승입니까? 자, 요렇게 우선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이론 산소량은 비례식이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 O0는 자, 얘랑 곱해진 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내려가고 분의 나머지 곱해지죠. 1 곱하기 22.4 곱하기 20kg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노말미터 삼승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딱 해보니까 요게 37.33 나오네요. 37.33 노말미터 삼승이 되더라. 이게 뭡니까? 탄소 제가 요거 20kg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20kg 탈 때 이론 산소량이 노말미터 삼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단위 넣어볼게요. 요게 12kg으로 들어갔고요. 요게 최적 노말미터 삼승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게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지워지니까 노말미터 삼승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위가 노말미터 삼승 요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론 산소량 계산해 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론 공기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론 공기량 바꾸는 공식 어떻게 돼요? A0는 자, 산소량 또는 공기량이 최적으로 나왔을 때는 뭘 나눕니까? 0.21을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0에 0.21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 최적 단위로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론 공기라는 것은 공기 중에 질소 N2가 79% 존재하고요. 그리고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21% 존재한다 라고 배웠죠. 이게 뭡니까? 최적 단위 노말미터 삼승. 그리고 요거랑 이제 또 비교를 하는 게 이론 공기량을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낸다. 킬로그램 질량으로 나타내게 되면 요게 이제 질소량이 N2가 76.8%죠. 76.8
퍼센트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산소량 O2가 23.2% 존재한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노말미터 3승이면 이론 산소량의 21%를 나눠주면 되죠. 왜? 이 이론 산소라는 건 뭐예요? 전체 이론 공기에서 A0에서 곱하기 0.21 최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한 것과 같으니까 이항하면 A0 구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론 산소라는 것은 A0에 곱하기 0.232 한 것과 같으니까 질량으로 할 때 그럼 요것도 이항하면은 A0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적 단위다. 그럼 0.21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37.33이죠. 37.33에 나누기 0.21 합니다. 그래서 계산 딱 해보니까 177.76 나오네요. 177.76의 단위는 노말미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답을 찾아보니 요거 반올림 탁 하니까 17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음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해설에 같이 한번 봅시다. 해설에 보시면 음속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요. 그래서 C는 루트에 KRT라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하나 알아둡니다. 요 공식을 하나 알아두는데, 왜냐하면 요 공식 하나 알아두시면 요 음속에 관련된 그 서술 문제 있죠. 서술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유도를 해보면 웬만해선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C라는 게 음속이 되고요. K는 비열비고요.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관계를 놓고 보자면 루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요 루트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요 음속이란 거는 비열비와 비례관계 있고요. 그리고 음속이란 거는 기체상수와 비례관계, 그 다음에 온도와 비례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열비가 증가하면 음속이 늘어나고, 기체상수가 증가하면 음속이 늘어나고, 온도가 증가하면 음속이 늘어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루트가 넘어가면 뭐 제곱의 비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우리가 편의상 서술형 문제를 풀 거니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기체상수는 기체상수 R이라는 거는 n분의 8.314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으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314라는 거는 일반 기체 상수인데, 일반 기체 상수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을 넣게 되면, 분자량을 즉 나누게 되면 그 기체에 해당하는 기체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 R은 n분의 8.314와 같으니 여기다가 n분의 8.314를 넣는다 생각하면, 자, C는 루트에 K에 n분의 8.314의 온도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상수랑은 비례관계에 있으나, 자, 음속과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분모에 있어. 그러면 이 분모에 있으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반비례관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속과 분자량은 또 반비례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해설해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기체상수 R이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하고 이제 유도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압력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요거 이제 유도 공식이 나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을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R 바로 쓸게요. 그래서 R 바로 쓰면 이거 뭐냐면은 일반 기체 상수입니다. 즉 8.314 요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유도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 R 바를 유도를 해보면 R 바는 나머지 내려가는 거예요. n에 t에 PV가 된다라는 공식이. 그러면 요거 제가 값을 구해본다면 요 일반 기체 상수는 표준 대기압 그리고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즉 STP 뭐예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n의 값을 1km몰로 둡시다. 그럼 요게 1km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온도는 뭐예요? 0도씨죠. 그럼 0도씨의 절대 온도는 273 켈빈이겠죠. 0 더하기 273이니까. 자,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대기압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가 킬로파스칼 넣겠습니다. 왜? 킬로몰 들어가니까. 그래서 101.3 요게 뭐야? 킬로파스칼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V는 최적인데
체정 역시도 표준 상태에서 뭐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적용이 되니까 1km몰일 때 22.4 미터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위를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요대로 하면은 환산이 안 될 거고요. 요 킬로파스칼을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자승이니까 뭘로 바꿔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자승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미터 자승 사라지고 미터 3승이 어떻게 돼요? 미터 1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 뉴턴 미터죠. 킬로 뉴턴 미터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거는 킬로 줄과 같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킬로 줄 퍼 킬로몰 켈빈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8.314가 나와요. 그 단위는 뭐가 돼요?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이 됩니다. 이게 일반 기체 상수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R 바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 그 설명상 제가 R 바로 이렇게 따지고 적었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R이라고 쓰고 뭐 일반 기체 상수든 그냥 기체 상수도 구분 안 하고 많이 써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일반 기체 상수를 구분할 때는 R 바로서 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일반 기체 상수가 8.314로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요 R의 값을 일반 기체 상수 R 바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한다 생각하면은 요 P가 어떻게 돼요? 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기체상수와 음속은 비례관계면 기체상수와 압력도 비례관계니까 압력과 음속도 비례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즉 압력이 증가하면 음속도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또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의 유도공식과 동그라미 3번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설 보면은 압력 P가 높을수록 기체상수 R이 커지므로 음속도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온도가 낮을수록 음속은 감소한다 돼 있죠? 왜 그럽니까? 온도는 여기 있습니다. 온도. 그래서 요 온도를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안 돼요. 자, 요 온도를 봤을 때 음속과 온도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온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음속도 떨어지겠죠. 반대로 온도 올라가면 음속도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음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이제 봅시다. 1번에 분자량이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분자량과 음속은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분자량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크면 음속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분자량이 작으면 음속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맞게 바꾸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2번에 기체상수가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자, 여기 위에 공식 기체상수 R이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압력이 높을수록 음속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자, 압력 여기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음속 비례관계니까 증가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압력이 낮으면 음속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맞게 바꾸자면 압력이 높을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압력이 낮을수록 음속은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4번에 온도가 낮을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돼 있는데, 자, 온도랑도 비례관계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음속은 감소할 거고요. 반대로 바꾸면 온도가 높을수록 음속은 또 증가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 3, 4번은 다 틀린 거죠. 자, 그러므로 8번 문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습증기 영역에 대한 표현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몰레르 선도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pH 선도 또는 몰레르 선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작도를 했을 때 인계점 기준 좌측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포화익선, 그리고 우측으로 떨어지는 게 건포화 증기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조도를 표시해 본다면 건조도선은 이렇게 습증기 구역 안쪽에 10개의 선으로 구분이 딱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건조도 X를 딱 기호로 X로 딱 썼을 때 포화액의 건조도는 0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왜? 건조도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다라는 거죠. 그럼 이 포화액이란 건 뭐예요? 100% 액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정도가 0%인 거죠. 이게 비율로 따지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건포화 증기선에 해당하는 요 점은 뭐예요? 건조도가 1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100%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면서 0.1, 0.2 비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뭐 0.8, 0.9 해서 마지막에는 건조도 X가 1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열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냉각해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건조한 정도란 것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건조도가 0.9다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가 90%다 이거잖아요. 그럼 습증기 중에 한 10%가 액인 거고 자 10%가 액인 거고 90%가 기체죠. 90%가 기체인 상태를 뭐랍니까? 건조도가 0.9인 상태다.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90%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거 해봅시다. 0.1 건조도가 0.1이다 라는 소리는 건조한 정도가 10%인 거니까 기체가 10%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액체가 뭡니까? 한 90% 존재하는 겁니다. 즉 건조한 정도가 10%인 게 0.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탁 해보자면 자 건조한 정도가 0%입니다 라면 이건 뭡니까? 액이죠. 포화액입니다. 자 그리고 건조한 정도가 1입니다 하면 이건 뭡니까? 완전히 기체인 거죠. 그래서 포화증기라고 쓸게요. 포화증기가 되는 겁니다. 뭐 건포화증기를 하셔도 되고 포화증기를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어딘가 위치한 그 상태가 뭡니까? X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 위치한 거. 그럼 요거 습증기 구역 안에 위치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습증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므로 9번 문제에 습증기 영역에 대한 표현 중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개 내 이상기체, 기체상수가 0.35kJ/kg 켈빈, 정압비열 0.75kJ/kg 켈빈, 그리고 초기상태, 압력이 지금 75kPa, 온도가 50도씨인 조건에서 5kg이 들어있다. 이 기체를 일정 압력 하에서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팽창시킨 다음 일정 부피에서 압력이 2배가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면 전 과정에서 이 기체에 전달된 전열량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와, 읽어보니까 머리 아프죠?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체상수 R 값을 줬어요. 요 R의 값이 0.35가 되고 kJ/kg 켈빈으로 줬고요. 그리고 정압비열 CP를 줬습니다. CP가 지금 0.75 줬네요. 0.75 kJ/kg의 켈빈으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초기 상태의 압력이 75kPa 그리고 온도가 50도씨니까 P1을 75kPa로 두고요. 그럼 T1을 50도씨 50도씨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kg이 들어있다. 그 이상기체가 5kg 들었다. 기체량이죠. 그럼 질량 M이 5kg. 자,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변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체를 일정 압력 하에서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압력 일정한 거니까 변화 과정 P가 일정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팽창시킨 다음이라고 돼 있는데 자, 부피가 2배가 됐다. 근데 부피가 얼마인지 모른다 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V2는 결국 뭡니까? V1의 2배다 라는 거죠. 그래서 V2는 V1의 2배가 되는 값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그 후에 자, 팽창시킨 다음 일정 부피에서 이건 뭐예요? V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 부피에서 압력이 2배가 될 때까지 이건 뭐예요? P2가 초기 P1의 2배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면 전 과정에서 이 기체에 전달된 열량은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정압 과정에서의 Q1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정적 과정에서의 Q2를 구한 다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보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거 난이도 꽤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정압 상태에서의 열량을 계산해 보자 라고 한다면 자, 이 Q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다 쓸게요. Q1은 정압 상태이기 때문에
MCP의 델타 T로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쌤 해설해보니까 M이 아니고 G라 돼 있는데요. 뭐 G로 쓰셔도 되고 M으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구상에서 질량이나 중량이나 값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뭐 MCP 델타 T나 GCP 델타 T나 같은 공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 M의 값이 5kg 여기 넣으시면 되고 정압 비열이 0.75 여기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럼 델타 T의 경우에는 T1은 줬어요. 그럼 초기 상태 여기 변하기 전 여기 T1이 얼마입니까? 50도씨였다. 그럼 변한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T2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T2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2를 구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과 CP는 있는데 델타 T에 T2가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보일샤의 법칙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보일샤의 법칙 뭐였어요? T분의 PV는 일정합니다. 요게 보일샤의 법칙인데 지금 뭐예요? 정압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압이니까 P는 지우시면 됩니다. P를 지우고서 공식을 정리를 탁 해보자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T2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T2는 요거니까 얘를 올리고 V1 내리고 T1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T2는 결과적으로 T1이 올라가니까 T1에 곱하기 뭡니까? V1 내려가죠. V1분의 V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넣을 때 T1이 50도씨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뭡니까? 켈빈으로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 50 더하기 273에 곱하기, 자, V1은 얼마입니까? V1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V2가 이 V1과 같으니까 그냥 V1을 기준이니까 1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V1은 숫자 1이 들어가고, 그러면 V2는 뭐예요? 2V1이니까 1 곱하기 2잖아요. 그럼 2 들어가겠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온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646 나오네요. 646 켈빈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T2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646 켈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T1도 뭐예요? 우리가 켈빈으로 구할 거니까 273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T2를 구해냈으니까 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Q1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Q1은 M의 값이 5입니다. 5kg 곱하기 CP가 0.75 에다 곱하기 델타 T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시면 되죠. 646 켈빈 빼기 50 더하기 273 해서 뭐예요? 둘 다 켈빈인 겁니다. 둘 다 켈빈으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단위 환산 한번 해볼까요? 5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고 요거 우리가 켈빈으로 넣었죠?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집니다. 킬로줄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 딱 해보니까 1211.25 킬로줄이 나오더라. 그럼 요거 이제 Q1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다시 이 정적 과정에서 가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정학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드렸는데 정학 과정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초기 50도씨에서 팽창해서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팽창했다 이 뜻은 뭐예요? 열을 가했다라는 거거든요. 열을 가해야지 이게 팽창할 거 아닙니까? 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T1에서 T2로 가면서 열을 받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그 상태에서 다시 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열을 했다. 그게 Q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다시 가열한 거니까 제가 다시 적을게요. 요 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초기 온도 T1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변한 후에 T2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Q2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적 과정이니까 MCV의 델타 T로 계산해야 되겠죠. 요건 정학 과정이니까 MCP 델타 T고, 요건 정적 과정이니까 MCV입니다. 그 정적 비열이 들어가야 돼요. 정적 비열의 델타 T 하면 열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의 값은 똑같아요. M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5kg 그대로 가는 거고요. CV의 값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 T도 지금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CV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CV의 값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제가 연력학 추가 이론 시간 때 좀 외워달라 했던 공식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R의 값은 CP-CV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적 비열을 계산해 보면 정적 비열이 이렇게 플러스로 넘어가고 R이 마이너스로 넘어오겠죠. 그 말은 CV는 R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CP-R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공식을 씁니까? 조건에 보면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딱 해보면 CP의 값이 0.75가 되고 빼기 R의 값이 0.35가 되니 요걸 빼 본다면 그 값이 0.4가 됩니다. 0.4의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CV를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를 계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온도의 관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정압 상태에서 T1의 온도를 팽창시켰다라는 건 가열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가열해서 646켈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정적 과정에서 다시 재가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T2와 그러니까 정압 과정에서의 T2와 요 정적 과정에서의 T1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같다로 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한번 변환시켜서 그 상태에서 다시 변환시킨 거니까. 즉 646켈빈이 이 정적 과정에서는 T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열했으니까 T2는 더 온도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2를 계산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요거는 정압 과정이니까 우리 저 보일샤르의 법칙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보일샤르의 법칙 가지고 오는데 여기다 씁시다. T분의 PV는 일정하다 했을 때 정적 과정이니까 최적을 지우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씁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판서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 T분의 자, 최적을 지웠으니까 압력이 남네요. T1분의 P1은 T2분의 P2가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T2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고 싶으니까 다시 이항을 해보면 T2는 T1이 올라가죠. T1에 곱하기 P1은 내려가고 P2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T1의 값은 제가 646 켈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646 켈빈 그대로 들어가고 곱하기 자, P1, P2 같은 경우에는 P1이 뭡니까? 75kPa이란 말이에요. 그럼 P1이 75kPa로 들어가면 되고 P2는 뭡니까? 여기 적어뒀잖아요. P2는 2P1이죠. 그럼 2 곱하기 75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1분의 2라고 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초기 압력이 75로 갔기 때문에 75, 75니까 뭐 1분의 2 해도 되죠. 그냥 2배 증가했다. 그래서 P1을 1로 두고 그리고 P2를 2로 두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압력 길이는 단위가 지워지고 요 녀석이 켈빈 남으니까 계산해보면 1292에 요게 이제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적 과정에서의 T2가 돼요. 그래서 1292 켈빈이 되겠군요.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Q2는 어떻게 됩니까? M의 값 같죠? 5kg으로 똑같고 CV는 0.4입니다. 곱하기 0.4. 그럼 델타 T는 이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되니까 1292 빼기 646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92 빼기 646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요 킬로그램, 그럼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요거 켈빈이니까 당연히 킬로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 딱 해보면 요것도 1292 킬로줄로 나옵니다. 문제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온도 값이나 계산하고 나서 요 값이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Q1의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Q2의 값이 나왔지요. 그럼 요거 두 개 이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열량 QT라고 했을 때 Q 토탈은 Q1 더하기 Q2가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최종 값입니다. 두 개 더합니다. Q1이 1211.25 더하기
1292 하게 되면 킬로줄로 나오겠죠. 두 개의 단위가 같으니까. 그래서 계산 딱 해보니까 2503.25 나오네요. 2503.25의 단위가 킬로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꼬아서 혼합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보면 조건도 많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두세 번만 똑같은 문제더라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장에 한 두세 번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바로 두세 번 푸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나눠서 오늘 한번, 내일 한번, 내일 모레 한번 이렇게 세 번만 딱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맥락이 탁 잡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번에 액화천연가스 돼 있는데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판, 부탄을 주체로 하는 가스를 압축 액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프로판과 부탄을 주 원료로 한 압축가스가 뭐였습니까? LPG, 액화석유가스였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액화천연가스가 아니고 액화석유가스, 우리가 줄여서 LPG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주 원료가 프로판, 부탄, 그러면 LPG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고 석유의 경질 유분을 ICI식 그리고 CRG식, 사이클링식 등의 계질 장치로 분해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나프타 분해가스입니다. 나프타 분해 가스, 분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1번, 2번 다 틀렸고 3번에 보시면 나프타 분해가스라 하고 뭐라 돼 있습니까? 알라스카 중동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그대로 액화시킨다 돼 있는데, 자, 추출한 가스를 그대로 액화시켰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천연가스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 가스다. 천연 상태에서 생산된 가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뭐 LNG 이렇게 쓰게 되겠지요. 그래서 보아하니 1, 2, 3번 다 틀렸고요. 맞는 것은 하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 천연가스라 해서 납사 등을 특수 조건 하에서 분해하여 천연가스와 동등한 특성을 가진 가스로 제조한다 해서 요게 대체 천연가스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1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기체연료 연소장치인 가스버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체연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료라는 것은 고체연료도 있었고 액체연료도 있었고 기체연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연료적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기체연료라고 했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고체연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기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고체 하면은 뭐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액체연료는 기본적으로 뭐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경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기체연료는 우리 수소가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연료는 연료적 특성으로 따졌을 때 효율이 가장 우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발열량도 크고요.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름, 껌댕이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대기 오염도 적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위험성이 좀 높죠. 그래서 우리 수소폭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열량이 크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큽니다. 폭발 위험성이 크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비싸질 수가 있겠죠. 효율이 좋다 보니까. 반대로 고체연료는 연료적 특성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열량이 낮고, 그리고 불안전 연소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껌댕이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뭐 환경 오염에 지장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취급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탄 손으로 쥐고 막 나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취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또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체 연료라는 것은 그 기체와 고체 사이에 가운데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열량도 고체에 비해서는 높고 기체에 비해서는 작고 그리고
우리가 뭐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고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기체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저장과 운반이 가장 우수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체보다도 기체보다도 가장 우수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액체 상태로 어떤 용기가 있으면 액체 상태로 여기에 채우면은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용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체 연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덩어리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담았다 해도 중간중간에 틈새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보다 많이 못 담습니다. 그 기체 연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는 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체는 체적이 크다 보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 담으려면 양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어떻게 합니까? 체적을 확 줄여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압축이 되면 뭐가 돼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은 기체 연료인데도 이걸 압력을 가해서 체적을 낮추면 액체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비율상 거의 이제 뭐 가스의 종류마다 다른데 뭐 몇천 배 이상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분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액체의 분자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치고 기체의 분자는 여기에다 열을 가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점점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체 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고 담을 수 있는 양이 줄는 거고 반대로 액체 쪽으로 갈수록 체적이 감소하고 담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액체 연료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연료 중에서 저장과 운반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12번으로 돌아가서 기체 연료 연소 장치인 가스버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자, 기체 연료는 뭐라고요? 연료 중에 특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1번에 연소 성능이 좋고 고부하 연소가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효율이 가장 좋은 편이니까.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연소 조절이 용이하며 속도가 빠르다. 요것도 맞습니다. 연료적 특성이 좋다 보니까 자동 제어가 용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다음 3번에 연소의 조절 범위가 좁고 보수가 어렵다 돼 있는데 자동 제어가 용이하고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했으니까 연소의 조절 범위가 요거는 넓은 편이고 그리고 보수 역시도 용이합니다. 그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전 연소가 잘 돼요. 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뭐 탄화분, 검댕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할 때 이런 것들 뭐 청소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고체 연료에 비해서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매연이 적어 공해 대책에 유리하다. 그렇죠. 완전 연소하고 이 매연이 적다 보니까 공해 발생률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2번 문제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의 산소를 100리터까지 등온 팽창시킬 경우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는 단 기체상수 R이 0.26kJ/kg 켈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건을 정리해보면 지금 온도가 T1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게 25도씨고 압력 P1이 1기압 1atm이다 라고 보면 되고 최적이 처음 상태가 V1이 10리터인 거고 그 다음에 변한 후가 100리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를 10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등온 팽창시킨 겁니다. 그럼 등온 팽창이니까 요 T1이나 T2나 같겠죠? 그래서 T는 일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체상수 좋네요. 기체상수가 0.26의 kJ/kg의 켈빈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델타 S를 구하고 싶은데 단위가 뭐예요? kJ/kg의 켈빈으로 구해라 라는 거예요. 즉 단위 질량당 요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엔트로피 공식은 뭐였어요? 델타 S는
T분의 델타 Q라고 해가지고 요게 단위로 쓰다 보면은 요 T가 켈빈이고 요 열량 변화량이 킬로줄이 되니까 킬로줄 퍼 켈빈이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 뭐예요?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량이니까 단위 질량 여기다 킬로그램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1kg당 엔트로피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량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위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는데 지금 등온 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일단 다 적습니다. 델타 S는 mCV의 ln에 T1분의 T2 더하기 MR, LN에 요게 V다 하면은 V1분의 V2. 그래서 CV면 V1분의 V2. 그 다음에 델타 S는 MCP의 LN에 T1분의 T2에 자 CP 들어가면 빼기가 들어가고 MR, LN에 자 요 CP, P니까 P1분의 P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울 건 지워야 되죠. 등온 과정이니까 ln의 t1분의 t2는 어떻게 됩니까? 1이죠? ln 1입니다. 그러면 ln 1은 계산기 두드려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거 지우고 등온 과정이니까 요것도 앞에 거 지웁니다. 그래서 t1분의 t2, t1분의 t2는 등온 과정이니까 지워버립니다. 자, 그럼 남는 게 MRLN의 V1분의 V2구나 마이너스 MRLN의 P1분의 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 좋은 게 뭐예요? V1과 V2를 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V1과 V2를 줬죠. 그럼 요 공식으로 풀면은 가장 쉽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워버립니다. 그럼 남는 공식이 요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위만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요 공식에서 봤을 때 요 M의 단위가 자 단위 환산해 보면 M의 단위가 질량 킬로그램이고요. R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인 겁니다. 그리고 요거 V1, V2는 뭐예요? 어차피 곱해질 때 V1분의 V2는 리터로 들어가니까 이건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단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대로 계산하면 킬로그램 약분돼 버리면 킬로줄 퍼 켈빈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뭐였습니까? 델타 S를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으로 구해달라 했죠. 단위 질량당 요 엔트로피 변화량입니다.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량. 그러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킬로그램을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요 M을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사라지니까 남는 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공식을 적어드리면 최종 공식이 델타 S는 M을 지우고 R에 ln에 V1분의 V2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니다. R의 값이 0.26이죠. 0.26에 곱하기 ln에 자 V1이 10리터 그리고 V2가 100리터입니다. 이것도 단위 환산해보면 자 0.26이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거 리터니까 어차피 지워지죠. 남는 단위 뭐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되는 겁니다. 단위가 성립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산소라고 했으니까 산소 1kg당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을 그냥 지우면 됩니다. 그냥 1kg이다 가정하고 그 1kg이 어디 표시됩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대로 계산기에 계산 딱 해보시면 요게 얼마 나오느냐? 0.598이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에 켈빈으로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을 찾아보면 반올림 했네요. 여기서 반올림 딱 하니까 0.6 나오겠네요. 그래서 1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배기가스의 회전운동으로 원심력에 의해 매진을 분리하는 장치는 자 원심식 집진장치 뭐였습니까? 사이클론 집진장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사이클론 집진장치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 요쪽에서 들어오고 요쪽으로 나간다 치면 요게 나가는 쪽이 배관이 요렇게 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밑에 포집 더스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함진가스가 들어와요. 함진가스 뭡니까?
분진을 함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함진가스가 딱 들어오면서 요 내부 구조상 이 선해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해력이라고도 하고 원심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그 빨래할 때 탈수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 안쪽에 함유되어 있던 분진이 어떻게 돼요? 기체보다 밀도가 높으니까 분진이 딱딱딱딱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딱딱딱딱 밖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탈수기도 이렇게 돌리면 수분이 쫙 분리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 함진가스가 밑으로 내려갔다 쫙 올라가면서 포집 더스트에서 또 한 번 포집이 되니까 요 분진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쫙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처리가스라고 해서 함진가스가 처리되어서 깨끗해진 가스가 요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돌아가는 거를 원심력 또는 선해력이라 하죠. 그래서 요러한 장치를 사이클론식 집진장치라 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석탄의 공업 분석 시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석탄의 공업 분석 시에는 수분, 희발분, 회분, 고정탄소분을 필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럼 관계없는 것은 2번의 황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15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를 1m 3승씩 완전 연소시켰을 때 연소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보기에 보니까 일산화탄소, 프로판, 수소, 부탄에서 연료를 다 줬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 가스인데 이게 연소를 하면 O2랑 화합을 하게 되고 완전 연소했다 치면 CO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는 1개 맞는데 산소는 앞에가 3개고 뒤쪽에 2개가 있으니 요거를 2분의 1로서 하나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앞뒤의 값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이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O2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C가 여기 3개, 그 다음에 H가 지금 8개니까 4, 2, 8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1, 산소가 4개고 3, 2, 6 해서 산소가 총 앞뒤에 10개 있으니까 요거 10개 맞춰주려면 5가 들어가면 되겠죠. 5, 2, 1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완전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소네요. 수소의 경우 H2 요것도 O2랑 화합해서 수소의 경우는 H2O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H가 2개, 여기 산소 1개 있는데 여기는 산소 2개니까 어떻게 해요? 2분의 1 O2 해가지고 산소 1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완전 반응식이고, 그리고 이제 부탄의 경우 C4H10이죠. C4H10 더하기 O2 해가지고 CO2 더하기 H2O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분자량 맞추면 C가 4개고요. H가 지금 5가 들어가면은 10개 나오겠죠. 그러면 5 곱하기 1하면 5개고 4, 2, 8 되니까 요 13개 같으면은 13개 나누기 2하면 6.5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완전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연소가스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앞부분은 뭐예요? 연료가 산소와 화합하는 연소작용, 뒤쪽은 완전 연소 후에 나오는 연소가스가 됩니다. 그러니 요 앞에 있는 거는 연소작용이라 보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뭡니까? 연소가스가 되고, 이 연소가스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연소가스의 몰수가 가장 많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CO2 몰수는 뭐예요? 1몰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 얘는 1몰 발생한 거고요. 연소가스가. 그리고 요 이제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CO2가 3몰, H2O가 4몰이잖아요. 그럼 3 더하기 4니까 7몰 발생한 겁니다. 연소가스. 그리고 H2O도 1몰이죠. 1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4 더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9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소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 연료 같은 경우는 C4H10 뭐요? 부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완전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명확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험장 가서 막 이렇게 완전 반응식 적고 있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되느냐? 이 분자량 큰 게
뭐예요? 연소 가스량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CO라든가 H2는 분자량 계산하면 굉장히 적죠. 그러면 C3H8 아니면 C4H10이거든요. 그럼 두 개 비교했을 때 분자량 큰 거 요거죠. 분자량이 크니까 당연히 연소 가스량도 많이 생성된다. 요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기호로 적었을 때 우리가 뭐 일산화탄소 화학기호가 CO이고 그리고 프로판은 C3H8, 수소는 H2, 부탄은 C4H10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화학식으로 적었을 때 화학기호로 적었을 때 분자량 가장 큰 놈이 뭐다? 연소가스가 가장 많은 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6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기체연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는데요. 자, 기체연료, 우리 앞에서도 다뤘듯이 연료는 고체, 액체, 기체연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체연료가 연료적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 효율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연료의 특징 중 틀린 것은 했기에 한번 보면 1번에 화염 온도의 상승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죠. 발열량이 크니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럼 2번에 연소장치의 온도 및 온도 분포의 조절이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기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어가 용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소장치의 온도 및 온도 분포의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송 및 저장 등이 불편하다. 왜? 기체연료는 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시켜서 저장하죠. 그래서 저장과 수송이 가장 우수한 것은 액체연료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송 및 저장 등이 불편하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기체연료의 특성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연소 후에 유해 성분의 잔류가 거의 없다. 왜 그래요? 적은 양의 공기비로도 쉽게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그름, 껌댕이 이러한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이 잘 안 남겠죠. 그래서 연소 후에 유해 성분의 잔류가 거의 없다.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17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0.4km몰에 CO2가 온도 150도씨, 압력 80kPa일 때 최적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단 기체상수 R반은 8.314kJ/kmol 켈빈이다.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8.314 하면은 일반 기체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 조건 한번 적어보면 자, 0.4km몰이니까 N이 0.4kmol인 겁니다. 그리고 온도 T가 150도시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압력 P가 80kPa로 준 겁니다. 그리고 기체상수 R바 일반 기체상수가 되겠네요. 요게 8.314 kJ/kmol의 켈빈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N, T, P, R 줬기 때문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해도 공식이 안 떠오른다. 왜? 제가 조건 하나 덜 적었죠. 자, 이때 최적은 해서 V를 구해라 이 뜻이잖아요. V는 몇 미터 삼승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공식 딱 떠오르죠. P, V는 N, R, T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적어놓고 P, V는 N, R, T가 되는데 요게 R 바죠. 일반 기체상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공식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N의 그 단위가 킬로몰입니다. 킬로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체상수 R 바가 곱하기 요거죠 밑에 kJ/kmol의 켈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T가 요게 이제 절대온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온도 우리가 바꿔서 켈빈 넣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킬로몰 지워지니까 킬로줄이 나오죠. 그럼 PV는 어떻게 됩니까? P가 킬로파스칼이에요. 자, 요게 킬로파스칼로 들어가고 V가 미터의 삼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킬로파스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이 파스칼이라는 게 뭐예요? 뉴턴 퍼 미터 자승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뉴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킬로파스칼이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인 겁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미터 자승 요 사라지고 요게 한 개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킬로 뉴턴 미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쓰면 킬로 뉴턴 미터가 되고 킬로 뉴턴 미터는 뭐가 같습니까? 킬로 줄과 같죠. 왜? 뉴턴 미터가 줄이니까. 그래서 킬로 뉴턴 미터는 킬로 줄과 같으니 자, 앞에 것도 킬로 줄, 뒤에 것도 킬로 줄이니까 단위가 성립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최적 구해라 이 뜻이죠. 그럼 최적 V는 P가 내려가면 되죠. P 분의 N의 알파 T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넣어볼까요? N의 값이 0.4죠. 0.4 kmol인 거고요. 그 다음 알파가 곱하기 8.314 kJ per kmol 켈빈인 거고요. 곱하기 자 절대 온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150 도시니까 150 더하기 273 켈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압력은 킬로파스칼로 들어가면 돼요. 왜? 요 8.324 킬로 줄이니까. 그래서 요게 80 킬로파스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요 값을 여기다 단위 환산할게요. 0.4 킬로몰이죠. 킬로몰이 되고 그 다음 8.314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온도가 절대 온도 켈빈인 거고 그 다음 80은 킬로 파스칼 들어가면 안 되고 뭐예요? 킬로 뉴턴 퍼 미터 자승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킬로 몰 지워지고 켈빈 지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킬로 뉴턴 퍼 미터 자승 돼 있는데 이 킬로 줄은 뭐예요? 여기서 킬로 줄을 또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 줄은 앞에서 했듯이 킬로 뉴턴 미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킬로 뉴턴끼리 지워지고 미터 한 개, 미터 두 개니까 미터 3승 이렇게 해서 최적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보고 무턱대고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치를 넣고 항상 단위로 환산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면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안 떠오른데 이 단위만 보면서 찾아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딱 해보니까 17.584의 미터 3승 최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17.5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과열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자, 우리 몰레르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몰레르선도 이렇게 pH선도 그렸을 때, 안쪽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인계점 기준으로 좌측 떨어지는 거 포화익선, 우측 떨어지는 거 건포화증기선입니다. 그럼 상태점이 건포화증기선에 딱 걸리면 이게 뭐예요? 건포화증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건포화증기를 과열을 합니다. 과열해서 이 과열증기 구역 안쪽으로 상태점을 이동을 시키면 요게 과열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점이 건포화 증기 가 되는 거고 요 상태점이 건포화증기선에 걸렸으니까 건포화증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우측으로 이동한 요 상태점이 과열증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과열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열한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열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과열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열증기 온도 에다가 빼기 건포화증기 온도 한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인위로 제가 이 건포화증기 온도가 표준 대기압 상태고 물이다 쳤다면 요게 한 100도씨 정도 된다 라고 칩시다. 그럼 요 100도씨를 과열해서 과열증기로 만들었더니 한 120도씨 정도 됐어요. 120도씨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열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계산을 해보면 과열증기 온도 빼기 건포화증기 온도니까 과열증기가 120도씨 빼기 건포화증기 온도가 10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과열도는 얼마입니까? 20도씨만큼 과열이 되었군요. 그게 뭐다? 요게 과열도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적으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과열증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과열증기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만 이렇게 과열증기 상태로 120도씨로 바꾼 것을 과열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건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19번 문제에 이 과열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답은 4번인 거예요. 건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압력의 변동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압력의 변동 없이 온도를 상승시킨 증기를 말한다. 그게 뭐예요? 과열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작동유체의 상의 변화가 있는 사이클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상의 변화 뭡니까? 상태 변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 하면서 일을 하는 사이클이, 자, 보기 중에서는 랭킨 사이클입니다. 우리 랭킨 사이클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보면, 자, 펌프에서 압력을 가해서 보일러로, 유체를 보내죠. 이때 펌프에서 보일러로 보내는 거는 뭡니까? 물입니다. 물을 탁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일러에서 과열을 쫙 시켜서 가열하고 뭘로 만들어요? 과열 증기로 만들죠.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증기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보일러에서 끓어서 증기로 상변화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디로 보내요? 터빈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터빈에서 이제 단열 팽창 쫙 시키게 되면은 그 터빈 출구에서 나오는 거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습증기가 나와요. 습증기. 그래서 이론상으로 습증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제열 사이클이다. 그러면 이제 재가열하면서 이 상태점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주니까 뭐 포화 증기가 될 수도 있고 과열 증기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은 보통 이제 터빈 출구에서 습증기가 나옵니다. 즉, 물과 증기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다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복수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복수기에서 음축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로 다시 바꾸는 거죠. 물로 다시 바꿔서 펌프로 딱 넣어주니까 펌프에서 보일러, 터빈, 복수기로 촥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물이 증기로 상태 변화하고 습증기로 바뀌었다가 다시 물로 바뀌니까 계속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킨 사이클은 작동유체, 뭐예요? 이 보일러 안에 들어있는 물 또는 증기, 이런 게 다 작동유체예요. 그래서 작동유체의 상의 변화가 있는 사이클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20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